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짠내나는 소금 고등어 한 마리에 담긴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그 유산을 탐내려 했던 이들에게 찾아온 준엄한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울림을 만드는 귀한 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하셨듯 어머니의 절약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는 어찌나 짜게 절여졌는지 밥 한 숟갈을 산처럼 쌓아 올린 뒤 생선살을 눈꽃만큼 떼어 올려야 겨우 간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그것까지 계산하신 듯 언제나 같은 농도로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는 남들만큼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셨습니다. 첫눈에 반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쌀한톨이 아쉬운 궁핍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각자의 부모님 댁에서 밥 한 공기 식사를 얻어와 겨우 끼니를 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 아버지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고 서로 등을 토닥여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몰라.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고 아버지는 먼지 자욱한 공장으로 매일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장만한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를 방 안에 두고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뿌듯해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계란 프라이를 해먹을 수 있겠네. 그 소소한 기쁨이 칠흑 같던 가난의 시절을 버티게 한 등불이었을 겁니다. 제 이름 앞에 늘 복덩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90이 넘은 연세로 눈을 감으시며 어머니에게 작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돈은 저희 가족이 지긋지긋한 단칸방을 벗어나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작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내가 태어날 곰팡이 핀방에서 너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게 엄마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간 뒤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공장에서 승진하셨고 무심코 사두었던 주식이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주가가 더 오를 것을 예상치 못하고 너무 일찍 팔아버려 두고두고 아쉬워하셨지만 그 순간의 행운은 분명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얻고 일한다는 이유로 식모살이에서 쫓겨나셨고 수입이 끊기자 가족은 다시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음식 솜씨가 좋잖아. 특히 당신이 해주는 즉석 떡볶이는 정말 최고야. 우리 작은 분식집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어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을 얻어 시작한 즉석 떡볶이 가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라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 가게를 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입맛은 정직해.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 그 신념 하나로
돈이 없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튀김기름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셨습니다. 손님들의 작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 김말이 튀김은 파가 들어가서 향이 좋아요. 라는 말에 다음 날부터 파를 넉넉히 준비하셨고 떡 안에 치즈 들어간 거 맛있었어요. 라는 학생의 말에 치즈떡을 정식 메뉴로 추가하셨습니다. 그렇게 단골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을 기억하고 반영하자 가게는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6살이 되던 해 가게를 초등학교 앞 골목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가게는 늘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린고비셨습니다. 장사를 마치면 그날 번 돈에서 다음날 쓸 반찬값을 제외한 모든 돈을 은행에 가져가 통장에 넣으셔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상상도 못할 연이율 22%짜리 적금 통장을 보여주시며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시간과 함께 불어나 어느덧 묵직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동네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귀화한 중국인이 짓다가 세금 문제로 부도가 납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3층짜리 건물. 모두가 귀신 나올 것 같다며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지만 어머니는 그 속에서 기회를 보셨습니다. 법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며 확신을 키우셨고 마침내 그 건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1층에는 어머니의 분식집이 더 넓고 깨끗하게 자리 잡았고 2층과 3층에서는 꾸준히 임대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형편은 단칸방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여전히 짜릿짠 소금 고등어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유해져도 변치 말아야 할 우리 가족의 초심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30 중반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독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밥값은 정확히 반반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하며 10원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정이 없어 보였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이 오히려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지켜봤다며 합격을 선언했습니다. 돈 문제로 군소리하지 않는 제 모습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놀랍게도 변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모두 자신이 냈고 결혼하면 경제권을 모두 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독특한 기준을 믿어보기로 했고 우리는 결혼하여 연년생 2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육아에 전념하며 회사를 그만두자 외벌이 살림은 자연스레 팍팍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주들 병원비, 어린이집 비용 등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의 재산에 노골적인 궁금증을 드러내셨고 저는 결국 어머니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직접 그 건물을 찾아가 보셨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1층이랑 2층 자리가 아주 좋아 보이더라. 코너 자리라 눈에도 잘 띄고 그 의미심장한 말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어머니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성한 곳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고된 노동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로 그 무렵 남편도 회사 생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젊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것을 느끼며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치킨집이나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그저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너희 엄마 건물 2층 자리가 비어있지 않니? 거기가 딱 좋겠구나. 사돈댁에 월세도 좀 싸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랑 내가 같이 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건물은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곳이며 시댁이 그런 식으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건너뛰고 남편을 직접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를. 어머니는 결국 건강 문제와 힘에 부치는 건물 관리를 이유로 평생의 분신과도 같았던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수술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여생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탐욕에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너희 엄마 건물 2층에 얜 치킨집 간판이 걸렸던데? 너희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하는 거야.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건물 2층에는 떡하니 시어머니 이름과 남편 이름이 나란히 박힌 치킨집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공사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 장모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건물 우리 엄마 거 아니야.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허락도 없이 간판을 달고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를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로 인해 새 주인에게 피해를 드린 점,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무지함에 대해 대신 사죄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새 주인은 제 진심을 이해해 주었고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단 점유 및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간판 철거와 원상 복구 비용 380만 원도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정 재산에는 앞으로 절대 기대지 않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도 일절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 눈앞에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그 어떤 교류도 없을 것이며
모든 연락은 남편을 통해서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순하디순했던 며느리의 단호한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덕에 치킨집 사장님 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던 것이 결국 경찰서와 벌금으로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이제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돕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지키고 이루어낸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정직한 땀의 가치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옛말처럼 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강한 딸이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짠내나는 소금 고등어 한 마리에 담긴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그 유산을 탐내려 했던 이들에게 찾아온 준엄한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울림을 만드는 귀한 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하셨듯 어머니의 절약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는 어찌나 짜게 절여졌는지 밥 한 숟갈을 산처럼 쌓아 올린 뒤 생선살을 눈꽃만큼 떼어 올려야 겨우 간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그것까지 계산하신 듯 언제나 같은 농도로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는 남들만큼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셨습니다. 첫눈에 반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쌀한톨이 아쉬운 궁핍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각자의 부모님 댁에서 밥 한 공기 식사를 얻어와 겨우 끼니를 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 아버지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고 서로 등을 토닥여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몰라.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고 아버지는 먼지 자욱한 공장으로 매일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장만한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를 방 안에 두고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뿌듯해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계란 프라이를 해먹을 수 있겠네. 그 소소한 기쁨이 칠흑 같던 가난의 시절을 버티게 한 등불이었을 겁니다. 제 이름 앞에 늘 복덩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90이 넘은 연세로 눈을 감으시며 어머니에게 작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돈은 저희 가족이 지긋지긋한 단칸방을 벗어나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작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내가 태어날 곰팡이 핀 방에서 너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게 엄마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간 뒤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공장에서 승진하셨고 무심코 사두었던 주식이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주가가 더 오를 것을 예상치 못하고
너무 일찍 팔아버려 두고두고 아쉬워하셨지만 그 순간의 행운은 분명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얻고 일한다는 이유로 식모살이에서 쫓겨나셨고 수입이 끊기자 가족은 다시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음식 솜씨가 좋잖아. 특히 당신이 해주는 즉석 떡볶이는 정말 최고야. 우리 작은 분식집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어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을 얻어 시작한 즉석 떡볶이 가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라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 가게를 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입맛은 정직해.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 그 신념 하나로 돈이 없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튀김기름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셨습니다. 손님들의 작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 김말이 튀김은 파가 들어가서 향이 좋아요. 라는 말에 다음 날부터 파를 넉넉히 준비하셨고 떡 안에 치즈 들어간 거 맛있었어요. 라는 학생의 말에 치즈떡을 정식 메뉴로 추가하셨습니다. 그렇게 단골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을 기억하고 반영하자 가게는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6살이 되던 해 가게를 초등학교 앞 골목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가게는 늘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린고비셨습니다. 장사를 마치면 그날 번 돈에서 다음날 쓸 반찬값을 제외한 모든 돈을 은행에 가져가 통장에 넣으셔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상상도 못할 연이율 22%짜리 적금 통장을 보여주시며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시간과 함께 불어나 어느덧 묵직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동네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귀화한 중국인이 짓다가 세금 문제로 부도가 납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3층짜리 건물. 모두가 귀신 나올 것 같다며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지만 어머니는 그 속에서 기회를 보셨습니다. 법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며 확신을 키우셨고 마침내 그 건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1층에는 어머니의 분식집이 더 넓고 깨끗하게 자리 잡았고 2층과 3층에서는 꾸준히 임대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형편은 단칸방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여전히 짜디짠 소금 고등어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유해져도 변치 말아야 할 우리 가족의 초심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30 중반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독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밥값은 정확히 반반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하며 10원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정이 없어 보였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이 오히려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지켜봤다며 합격을 선언했습니다. 돈 문제로 군소리하지 않는 제 모습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놀랍게도 변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모두 자신이 냈고 결혼하면 경제권을 모두 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독특한 기준을 믿어보기로 했고
우리는 결혼하여 연년생 2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육아에 전념하며 회사를 그만두자 외벌이 살림은 자연스레 팍팍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주들 병원비, 어린이집 비용 등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의 재산에 노골적인 궁금증을 드러내셨고, 저는 결국 어머니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직접 그 건물을 찾아가 보셨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1층이랑 2층 자리가 아주 좋아 보이더라. 코너 자리라 눈에도 잘 띄고 그 의미심장한 말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어머니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성한 곳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고된 노동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로 그 무렵 남편도 회사 생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젊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것을 느끼며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치킨집이나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그저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너희 엄마 건물 2층 자리가 비어있지 않니? 거기가 딱 좋겠구나. 사돈댁에 월세도 좀 싸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랑 내가 같이 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건물은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곳이며 시댁이 그런 식으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건너뛰고 남편을 직접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를. 어머니는 결국 건강 문제와 힘에 부치는 건물 관리를 이유로 평생의 분신과도 같았던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수술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여생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탐욕에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너희 엄마 건물 2층에 얜 치킨집 간판이 걸렸던데? 너희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하는 거야.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건물 2층에는 떡하니 시어머니 이름과 남편 이름이 나란히 박힌 치킨집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공사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 장모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건물 우리 엄마 거 아니야.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허락도 없이 간판을 달고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를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로 인해 새 주인에게 피해를 드린 점,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무지함에 대해 대신 사죄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새 주인은 제 진심을 이해해 주었고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단 점유 및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간판 철거와 원상 복구 비용 380만 원도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정 재산에는 앞으로 절대 기대지 않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도 일절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 눈앞에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그 어떤 교류도 없을 것이며 모든 연락은 남편을 통해서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순하디순했던 며느리의 단호한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덕에 치킨집 사장님 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던 것이 결국 경찰서와 벌금으로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이제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돕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지키고 이루어낸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정직한 땀의 가치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옛말처럼 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강한 딸이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짠내나는 소금 고등어 한 마리에 담긴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그 유산을 탐내려 했던 이들에게 찾아온 준엄한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울림을 만드는 귀한 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하셨듯 어머니의 절약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는 어찌나 짜게 절여졌는지 밥 한 숟갈을 산처럼 쌓아 올린 뒤 생선살을 눈꽃만큼 떼어 올려야 겨우 간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그것까지 계산하신 듯 언제나 같은 농도로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는 남들만큼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셨습니다. 첫눈에 반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쌀한톨이 아쉬운 궁핍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각자의 부모님 댁에서 밥 한 공기 식사를 얻어와 겨우 끼니를 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 아버지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고 서로 등을 토닥여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몰라.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고 아버지는 먼지 자욱한 공장으로 매일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장만한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를 방 안에 두고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뿌듯해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계란 프라이를 해먹을 수 있겠네. 그 소소한 기쁨이 칠흑 같던 가난의 시절을 버티게 한 등불이었을 겁니다. 제 이름 앞에 늘 복덩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90이 넘은 연세로 눈을 감으시며 어머니에게 작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돈은 저희 가족이 지긋지긋한 단칸방을 벗어나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작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내가 태어날 곰팡이 핀방에서 너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게 엄마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간 뒤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공장에서 승진하셨고 무심코 사두었던 주식이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주가가 더 오를 것을 예상치 못하고 너무 일찍 팔아버려 두고두고 아쉬워하셨지만 그 순간의 행운은 분명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얻고 일한다는 이유로 식모살이에서 쫓겨나셨고 수입이 끊기자 가족은 다시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음식 솜씨가 좋잖아. 특히 당신이 해주는 즉석 떡볶이는 정말 최고야. 우리 작은 분식집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어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을 얻어 시작한 즉석 떡볶이 가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라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 가게를 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입맛은 정직해.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 그 신념 하나로 돈이 없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튀김기름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셨습니다. 손님들의 작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 김말이 튀김은 파가 들어가서 향이 좋아요. 라는 말에 다음 날부터 파를 넉넉히 준비하셨고 떡 안에 치즈 들어간 거 맛있었어요. 라는 학생의 말에 치즈떡을 정식 메뉴로 추가하셨습니다. 그렇게 단골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을 기억하고 반영하자 가게는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6살이 되던 해 가게를 초등학교 앞 골목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가게는 늘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린고비셨습니다. 장사를 마치면 그날 번 돈에서 다음날 쓸 반찬값을 제외한 모든 돈을 은행에 가져가 통장에 넣으셔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상상도 못할 연이율 22%짜리 적금 통장을 보여주시며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시간과 함께 불어나 어느덧 묵직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동네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귀화한 중국인이 짓다가 세금 문제로 부도가 납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3층짜리 건물. 모두가 귀신 나올 것 같다며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지만 어머니는 그 속에서 기회를 보셨습니다. 법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며 확신을 키우셨고 마침내 그 건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1층에는 어머니의 분식집이 더 넓고 깨끗하게 자리 잡았고 2층과 3층에서는 꾸준히 임대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형편은 단칸방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여전히 짜디짠 소금 고등어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유해져도 변치 말아야 할 우리 가족의 초심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30 중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독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밥값은 정확히 반반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하며 10원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정이 없어 보였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이 오히려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지켜봤다며 합격을 선언했습니다. 돈 문제로 군소리하지 않는 제 모습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놀랍게도 변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모두 자신이 냈고 결혼하면 경제권을 모두 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독특한 기준을 믿어보기로 했고 우리는 결혼하여 연년생 2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육아에 전념하며 회사를 그만두자 외벌이 살림은 자연스레 팍팍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주들 병원비, 어린이집 비용 등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의 재산에 노골적인 궁금증을 드러내셨고 저는 결국 어머니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직접 그 건물을 찾아가 보셨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1층이랑 2층 자리가 아주 좋아 보이더라. 코너 자리라 눈에도 잘 띄고 그 의미심장한 말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어머니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성한 곳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고된 노동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로 그 무렵 남편도 회사 생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젊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것을 느끼며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치킨집이나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그저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너희 엄마 건물 2층 자리가 비어있지 않니? 거기가 딱 좋겠구나. 사돈댁에 월세도 좀 싸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랑 내가 같이 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건물은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곳이며 시댁이 그런 식으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건너뛰고 남편을 직접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2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를. 어머니는 결국 건강 문제와 힘에 부치는 건물 관리를 이유로 평생의 분신과도 같았던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수술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 여생을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탐욕에 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동네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너희 엄마 건물 2층에 얜 치킨집 간판이 걸렸던데? 너희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하는 거야.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건물 2층에는 떡하니 시어머니 이름과 남편 이름이 나란히 박힌 치킨집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공사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 장모님께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건물 우리 엄마 거 아니야.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허락도 없이 간판을 달고 무단으로 침입해 공사를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로 인해 새 주인에게 피해를 드린 점,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무지함에 대해 대신 사죄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새 주인은 제 진심을 이해해 주었고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단 점유 및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간판 철거와 원상 복구 비용 380만 원도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정 재산에는 앞으로 절대 기대지 않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도 일절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 눈앞에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는 그 어떤 교류도 없을 것이며 모든 연락은 남편을 통해서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순하디순했던 며느리의 단호한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덕에 치킨집 사장님 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던 것이 결국 경찰서와 벌금으로 돌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이제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돕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지키고 이루어낸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정직한 땀의 가치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옛말처럼 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강한 딸이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짠내나는 소금 고등어 한 마리에 담긴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그 유산을 탐내려 했던 이들에게 찾아온 준엄한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울림을 만드는 귀한 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하셨듯 어머니의 절약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밥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는 어찌나 짜게 절여졌는지 밥 한 숟갈을 산처럼 쌓아 올린 뒤 생선살을 눈꽃만큼 떼어 올려야 겨우 간이 맞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그것까지 계산하신 듯 언제나 같은 농도로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는 남들만큼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은 곰팡내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하셨습니다. 첫눈에 반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쌀한톨이 아쉬운 궁핍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각자의 부모님 댁에서 밥 한 공기 식사를 얻어와 겨우 끼니를 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내 아버지 얼굴만 보면 웃음이 나고 서로 등을 토닥여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몰라.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셨고 아버지는 먼지 자욱한 공장으로 매일 출퇴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장만한 냄비 하나, 프라이팬 하나를 방 안에 두고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뿌듯해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계란 프라이를 해먹을 수 있겠네. 그 소소한 기쁨이 칠흑 같던 가난의 시절을 버티게 한 등불이었을 겁니다. 제 이름 앞에 늘 복덩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90이 넘은 연세로 눈을 감으시며 어머니에게 작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돈은 저희 가족이 지긋지긋한 단칸방을 벗어나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작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내가 태어날 곰팡이 핀 방에서 너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게 엄마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간 뒤 신기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공장에서 승진하셨고 무심코 사두었던 주식이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주가가 더 오를 것을 예상치 못하고 너무 일찍 팔아버려 두고두고 아쉬워하셨지만 그 순간의 행운은 분명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얻고 일한다는 이유로 식모살이에서 쫓겨나셨고 수입이 끊기자 가족은 다시 막막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은 음식 솜씨가 좋잖아. 특히 당신이 해주는 즉석 떡볶이는 정말 최고야. 우리 작은 분식집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렇게 어머니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을 얻어 시작한 즉석 떡볶이 가게.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그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라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 가게를 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입맛은 정직해.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 그 신념 하나로 돈이 없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튀김 기름은 매일 새 것으로 갈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셨습니다. 손님들의 작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 김말이 튀김은 파가 들어가서 향이 좋아요. 라는 말에 다음 날부터 파를 넉넉히 준비하셨고 떡 안에 치즈 들어간 거 맛있었어요. 라는 학생의 말에 치즈떡을 정식 메뉴로 추가하셨습니다. 그렇게 단골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맛을 기억하고 반영하자 가게는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6살이 되던 해 가게를 초등학교 앞 골목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가게는 늘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린고비셨습니다. 장사를 마치면 그날 번 돈에서 다음날 쓸 반찬값을 제외한 모든 돈을 은행에
가져가 통장에 넣으셔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상상도 못할 연이율 22%짜리 적금 통장을 보여주시며 반짝이던 어머니의 눈빛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시간과 함께 불어나 어느덧 묵직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동네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귀화한 중국인이 짓다가 세금 문제로 부도가 납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3층짜리 건물. 모두가 귀신 나올 것 같다며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지만 어머니는 그 속에서 기회를 보셨습니다. 법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며 확신을 키우셨고 마침내 그 건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1층에는 어머니의 분식집이 더 넓고 깨끗하게 자리 잡았고 2층과 3층에서는 꾸준히 임대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집안 형편은 단칸방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졌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여전히 짜릿짠 소금 고등어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부유해져도 변치 말아야 할 우리 가족의 초심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30 중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독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밥값은 정확히 반반 내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하며 10원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정이 없어 보였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이 오히려 신뢰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지켜봤다며 합격을 선언했습니다. 돈 문제로 군소리하지 않는 제 모습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놀랍게도 변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모두 자신이 냈고 결혼하면 경제권을 모두 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독특한 기준을 믿어보기로 했고 우리는 결혼하여 연년생 2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육아에 전념하며 회사를 그만두자 외벌이 살림은 자연스레 팍팍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무 말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주들 병원비, 어린이집 비용 등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의 재산에 노골적인 궁금증을 드러내셨고 저는 결국 어머니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직접 그 건물을 찾아가 보셨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1층이랑 2층 자리가 아주 좋아 보이더라. 코너 자리라 눈에도 잘 띄고 그 의미심장한 말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생을 쉼없이 달려오신 어머니의 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 성한 곳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한 고된 노동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바로 그 무렵 남편도 회사 생활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젊은 동료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것을 느끼며 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치킨집이나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그저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너희 엄마 건물 2층 자리가 비어있지 않니? 거기가 딱 좋겠구나. 사돈댁에 월세도 좀 싸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랑 내가 같이 하면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건물은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곳이며 시댁이 그런 식으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건너뛰고 남편을 직접